드디어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리뉴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3월 12일 월요일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파르타이 데모크랏 보고르 전당대회에서 수실러 반방 유도연어 전 대통령 민주당 총재가 조코위 대통령 정부를 지지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대통령 자격으로 민주당 전당대회에 참석하고 있던 조코위 대통령은 갑작스런 민주당의 연정 제의에 대해서 환영 일색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과 조코위 대통령 정부는 연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날 신문을 보니까요, 그냥 무조건 합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글로벌 정책 추진과 가난 퇴치 그리고 평준화에 대한 정책을 조코이 정부가 추진한다면은 그런 것에 한해서 연정을 할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표면적인 명분일 것이고요. 2019년 대선에서 유도연어 대통령의 큰아들이죠. 즉 아구스 하리묵디 유도연어를 조코위 대통령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밀어준다고 하는 그런 묵계가 있었지 않나 하는 그런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하여간 인도네시아는 벌써부터 2019년 대선 전 판짜기에 돌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여론조사 기관들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폴리트래킹이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여론조사 기관도 지난달 18일 오는 2019년 대선전에서 민주당의 아구스 하리묵디 유도연어 후보가 조코위 대통령 후보와 매칭을 할 경우에 13.9%까지 올라가고 브라보와 매칭을 한다고 하면은 15.85%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매칭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한편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시장을 매치해서 비교해 보게 되면은 10.37%가 나오고요. 브라보와는 15.25%가 나오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코위 후보의 지지도는 57.8%, 브라보 후보는 32.6%로 각각 조사되고 있어서 아직도 조코위 후보가 상당한 상대적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메디안이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도 지난 2월 22일 조코위 후보가 35%, 브라보 후보가 21.2%로 각각 지지율이 나온 바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지지율은요, 지난 2017년 1월 여론조사 때보다 두 후보 다 조금씩 하락한 수치입니다. 그 대신 가톤 노르만디오 전 합참의장의 지지율이 5.5%로 좀 올라갔고요.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시장의 경우는 4.4%로 약간 떨어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아구스 하리묵디 유도연어 민주당 후보는 1% 미만이었었는데 3.3%로 껑충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이 두 조사기관의 결과만 본다면은 아무리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조코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냥 가만히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이대로 가게 되면은 좀 더 불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분발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신인데요. 시리아 내전이 갈수록 격화되면서
시리아 정부군은 최근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동부에 있는 꾸따라고 하는 지역에서 무차별적인 공격을 퍼부은 바 있는데 일주일 사이에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희생자가 500여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리아 정부군이 염소, 가스 등 불법 화학무기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면 북한이 시리아의 화학무기 생산을 돕는 대신에 시리아는 북한에 자금을 대줘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라든지 미사일 개발에 사용을 하고 있다고 그런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북한과 시리아가 군사협력을 한다는 말은 이미 오래전 얘기가 되겠습니다. 1960년 중동전에서 보면요, 북한 전투기 파일럿들이 시리아 공군과 협력을 해서 전쟁을 한 바 있고요. 2007년에도 보면은 북한 기술로 시리아 핵시설을 건설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본 주도로 CPTPP라고 하는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트랜스퍼시픽 경제 동반자 협정이 거의 확실시되면서 자진 탈퇴를 선언했던 미국이 다시 TPP에 가입할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TPP 합의 서명이 크게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컴파스 논설자는 인도네시아도 중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 구도에서 벗어나서 CPTPP에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CPTPP에 가입하고 있는 나라는 총 11개국인데요. 일본을 비롯해서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가 있고요. 아직도 여기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인도네시아와 한국, 그리고 영국이 있습니다. 미국이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교역량의 14.5%를 차지하고 있는 CPTPP에 다시금 미국이 가입을 하게 된다면은 실로 이는 막강한 국제 자유무역 기구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한국이나 인도네시아나 서둘러서 CPTPP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해서 콤파스 신문 일면 톱으로 크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이나 알루미늄이 없기 때문에 전혀 해당되는 것이 없을 것이겠지만은 중국과 러시아는 철강도 수출을 하고 있고 알루미늄도 상당히 많은 양을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하여간 한국도 철강을 미국으로 많이 수출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카나다처럼 보복 관세를 피해가거나 수출 다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그나마 충격적인 무역 전쟁을 견뎌내는 하나의 묘책이 아닐까 판단됩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의 대미 수출이 이렇게 큰 타격을 받게 될 경우에는요, 인도네시아도 안심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도미노 현상으로 국제유가 하락과 함께 CPO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주식시장의 종합인덱스가 벌써부터 고개를 떨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인도네시아 정부도 그 대책은 마련해 둬야 할 것이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외신은 문재인 대통령의 4월 남북 정상회담 외에 문정인 특사의 방북 결과하고 미국 방문 결과를 시리즈로 엮어서 아주 자세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기대한다는 요지의 논설도 인도네시아 신문이 게재하고 있습니다.
논설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인도네시아도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외신을 전하는 바사를 그대로 번역해 보게 되면은 남북한 모두, 즉 한반도의 비핵화 혹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뭔가 북한의 묘한 한국 마술적 그 언어에 속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그 말에 속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만 하루가 지나자마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5월 미북 정상회담 승낙에 대해서 조건부를 달고 나왔습니다. 조건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김정은을 만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반도가 아니고 북한의 비핵화해야 한다는 지리적 한국어 해석을 이제야 이해를 한 모양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한반도가 아니고 북한의 비핵화, 즉 북한의 핵 폐기로 분명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한인 동포들도 인도네시아 지식인들에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하기보다는 북한의 핵 폐기, 즉 영어로 말해서 North Korea denuclear 혹은 바사로 말해서 denuclearization Korea utara,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포브스라고 하는 잡지 인도네시아 버전이 2018년 전 세계 78개국 2천여 명의 부호 중에서 인도네시아 부자 10명을 선정해서 발표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면요, 포브스는 인도네시아 최대 부자로 부디와 미카엘 하르토너 형제를 꼽고 있습니다. 부디 하르토너는 보유 재산이 1억 7,400만 달러로 69위를 차지했는데요. 그의 동생인 미카엘 하르토너는 보면은
1억 6,700만 달러로 75위를 마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3위에는 스리카시 로히아, 4위에 따히르, 5위에 까르푸르의 주인인 카이르 단종, 6위에 리포그룹 총재인 목다르 리아디, 7위에 뿌라조코 빵에스, 그리고 8위에 뿌르다야 뿌, 9위에 피터 손닥 미즈만, 10위에 떠오르는 테오도르 라흐맛이 올라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네시아는 세계적인 갑부가 많다고 하는 것인데 빈부격차가 크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뭔가 경제 사회적으로 인도네시아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3월로 정년을 맡게 되는 부디와스에서 끝발라 바단 나르코티카 나셔널, 즉 국립마약퇴치총장 후임에 헤르 위나르코 인스펙터르 제너럴을 임명하였습니다. 그는 람풍 경찰서장을 마쳤고요. 정치안보조정장관의 참모를 지낸 경찰 엘리트 장군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그는 BNN 청장 취임 일성으로 마약 조직의 정치자금 세탁과 국제마약 조직의 소탕을 꼽고 나왔습니다. 특히 그는 국제마약단과 결탁해서 부정한 정치 자금의 세탁을 일체 차단하고 부정부패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해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BNN 청장 교체 시기에 템포 인도네시아 잡지 기사가 따만미니 인도네시아에 있는 스노베이 워터파크에 한국인 대표 케이모 씨의 마약 복용 혐의 구속 사건 전모를 밝혀서 문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여간 기사 내용을 보면요. 스노베이 워터파크의 K 대표와 직원 한 사람, 그리고 한국에서 온 손님 4명이 골든 크라운이라고 하는 가라오케 VIP 룸에서 마약을 복용하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에 잡혀서 5일간 구속되었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16억 루피아를 주고 일단 풀려난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게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 측은 마약을 복용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풀어줬다고 하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왜 거액의 현금을 경찰에 전달하고 나왔냐 하는 것입니다. 일단 K 대표는 메트로폴다에서 풀려난 다음에 어디론가 잠적을 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신임 BNN 총장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템포 기자의 추적도 만만치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냥 물러서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죠. 하여간 인도네시아는 지금 마약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 한인 동포들은 마약에 손을 대거나 거래를 해선 안 될 것입니다. 자카르타 메트로폴다 교통경찰국은 차를 운전할 때 차 안에서 담배를 피거나 음악을 듣는 것, 그 외에 라디오를 켜는 것에 대해서 2006년에 발표한 바 있는 교통법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 법적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라디오나 음악을 들으면서 혹은 담배를 피면서 운전을 했다고 해서 75만 루피아의 벌금을 매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운전을 하면서 휴대폰을 쓴다거나 TV라든지 비디오를 봐서는 안 되고 또 몸이 허약한 병자라든지 투약을 한 직후 혹은 졸음이라든지 음주운전 등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휴대폰으로 GPS를 봐선 안 되지만은 음성 지시를 들으면서 운전을 하는 것은 오케이. 그러니까 차에 장착된 내비게이션만 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이 외국인 체류 허가나 그 연장을 좀 더 완화해 주겠다고 발표한 후에 다시 외국인들의 입국 절차를 더 간소화해야 한다는
그런 지시를 내린 지 일주일 만에 휴대폰 실명제 등록을 정부가 강제한 것은 인도네시아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뭔가 해킹당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도 TV1의 인도네시아 변호사 클럽 프로에서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한 인도네시아 주민등록번호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외국인들 서너 명이 몰래 같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인도네시아 주민등록번호 체계가 외국인들에 의해서 해킹을 당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코이 정부는 이런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갑자기 전화번호 실명제를 실시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그럼 금주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교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